원장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수학학습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강의는 어머님들 들어보시면, 이건 뭐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사실은 좀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뭐 얘기는 할 거예요. 학생들 좀 보게 할 거고, 어머님들도 좀 들어보셔서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으면 아마 오늘 한 저녁 정도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 학원은 분당에서 27년 된 학원이에요. 27년이라는 세월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학원 출신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뭐 사실은 그래서 분당에서 저희가 27년 동안 딱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뭐 관이 많이 넓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딱 이 건물의 3층에서 처음 저희가 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저희 학원은 원래 처음부터 좀 고등부 학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점 이제 학년이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기식 교육은 저희는 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자꾸만 보여주기식의 좀 학원 운영은 저희들이 좀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좀 약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쳐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주요 대학을 저희가 거의 한번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이 정도 매년 보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분당에서는 꽤 유명한 학원입니다.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자료집 참고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페이지는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띄워드렸습니다. 분당 지역도 있고 저희가 수지 캠퍼스도 나와 있어서 뭐 수지에서 또 오신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학교도 다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1학년 때는 뭐 다 똑같죠. 공수 1, 공수 2, 뭐 당연히 뭐 저거를 하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커리큘럼이 학교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유형들을 제가 쭉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지금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이 교육과정 편성표가 뭐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이에요. 내년 되면 그러면 바뀔 수도 있냐? 예, 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한번 정해지면 좀 그 패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그냥 갑니다. 가는데 편성표를 보면 어머님들이 봤을 때 1학년 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2학년 때 보면 학교를 적게 선택하는 학교는 2개, 그죠? 대수하고 미적분원, 이렇게 2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3개,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몇 개요? 4개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4개를. 사실은 1학년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별로 뭐 필요도 없어요. 1학년 커리큘럼까지만 생각을 하면 뭐 굳이 선행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2학년 커리큘럼을 보면 조금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하고는 좀 다른 점이, 중학교 수학은 좀 슬림한 편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배워야 될 양이 많은데다가 2학년이 되면 심지어 뭐 이런 학교들 보세요.
요 학교. 보면, 4개죠. 이게 학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학기 때 2개, 2학기 때 2개. 물론,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인 경우는 굳이 기하나 이런 건 안 들어도 되니까, 문과 계열 쪽에 한다고 하면 뭐 2개 또는 3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면 이 학교 4개. 심지어 여기 보면 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지금 이게 1학년 아이들 커리큘럼인데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 미적분 2를 그냥 한꺼번에 합니다. 2학기 때. 근데 저게 개통이 있는데 저게 수업이 가능한가?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업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학습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압력이 있죠. 아이들이 좀 힘들겠죠. 2학년 때. 이렇게 4개를 하는 학교가 있고, 뭐 등등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2학년 때 3개. 일반적으로는 3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많게 하는 학교들이, 4개를 하고 있습니다. 4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 뭐 3개냐, 2개냐. 의외로 어머님들 보시기에 낙생고등학교 굉장히 좀 빡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리큘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3학년 때 이렇게 시간을 저렇게 많이 배치하는 게 그것도 원래는 기하가 없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기하를 빼버렸어요. 없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서울대학교에서도 권장 과목으로 기하를 권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빼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썼는데,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2학년 1학기 때 대수,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요거 달랑하고 3학년 때 이걸 왕창 집어넣어놨어요. 확통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커리큘럼을 생각한 학교에서 생각한 거는 우리 학교는 역대로 수시보다는 정시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금 정시 과목이 뭐예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듣던 말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내신이 5등급제 되면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내신 성적만 보지도 않고요. 거기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경향이 내신도 정성평가로 뭐 포함이 되거나 정량평가로 포함되는 기조란 말이죠. 그러면 3학년 때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저렇게 빡 프레스가 걸리면 저게 과연 올바른 커리큘럼, 이게 커리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면.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제 생각은 가장 무난한 건 2학년 때 한 3개 정도 하는 게 무난하다. 그럼 확통을 언제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는 저는 확통은 그냥 3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뭐 대수하고 미적분 정도 하고 기하를 하는 학교. 그러면 기하를 하는 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하고 기하를 하는 학교는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 2개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과 가는 아이들도 어차피 이과 아이들은 수학을 좀 해야 되니까 그냥 대수하고 미적분원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좀 괜찮을 그냥 커리큘럼일 것 같아요. 3개 정도 하는 게 가장 무난한 좀 케이스고, 4개 하는 학교를 선택하려면 조금 선행 준비가 좀 돼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지금 어머님들, 중3 어머님들 계시는데, 우리 아이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 그랬을 때 이 4개 있는 학교 가게 되면 조금 부담일 수 있죠. 이과 계열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희망 진로는 이과인데 4개 가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좀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머님들 그 대학을 수학 과목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하지만 대학을 결정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대학의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 아이가 위치를 결정하는 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학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하여튼 대학을 결정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왜 대학에서 수학을 그렇게 우대하냐? 왜 그럴까요? 왜 수학을 우대할까? 물론 다른 과목들도 중요한데 왜 수학을 우대할까? 수학은 이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야지만이 아이가 수학 과목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학생의 전체적인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학을 결정하는 건 수학이고 졸업 후에 어떠한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목은 뭐예요? 영어죠. 졸업 후에 이렇게 좀 평생 이렇게 좀 멋있게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죠. 근데 대학을 결정하는 건 분명히 수학입니다. 그럼 맞는 거니까 어쨌든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의 커리큘럼들을 좀 보면서 우리 아이의 수학의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고교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고교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 선택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서영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죠. 과학중점학교인데 수학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으면 가서 애를 1학년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2학년 때 가면 좀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죠. 한편으로 수학이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어떤 학생도 나는 고등학교 수학을 진짜 자신 있어. 이런 아이는 없어요. 전교권 아이도 네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양이 좀 많은데다가 어떻게 보면 끝이 안 보여요.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웬만큼 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좀 끝이 보여요. 공부의 끝이 좀 보이는 그런 과목이에요. 수학이라 하더라도. 근데 고등학교는 이건 하면 할수록 이게 생판 처음 보는 듯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학교 문제는 풀다 보면 좀 보여요. 유형이. 이거 풀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인데 고등학교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도 뭐 이따위 문제가 있지? 뭐 이렇게 생소한 문제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좀 차이점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본인의 준비 정도가 많이 안 돼 있는 학생이 좀 약간 이렇게 네 개인 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선택하면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이과를 그러니까 자연 계열 쪽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문 계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적분원, 미적분2, 확통 이 세 개만 하면 되니까 확통이 2학년 때 들어가 있건 3학년 때 들어가 있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늦었다. 지금 중3인데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달려보기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요새 이제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엄청나게 와서 테스트를 봐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망친 학생들은 바로 이제 학원을 바꿀 준비를 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들한테 너 어디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래도 수투까지는 했다고 하고 수원까지 했다는 애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애는 다 끝냈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 그러면 수원 테스트 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볼 수는 있지만 다 까먹었어요. 볼 수는 있지만 다 까먹었다 이거예요. 다 까먹어서 그렇다. 심지어 공수2,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울 1학년 2학기 공수2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애들이. 근데도
1학기 지나고 나서 너 공수투 시험 볼래? 그러면 뭐 마지못해 보기는 하지만 뭔가 자신감 있게 테스트를 보지는 못해요. 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물론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중학교 내용은 그나마 양이 아까 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선행을 이렇게 하더라도 선행을 같이 현행하고 선행을 같이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시험 때 한 달 동안만 내신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선행으로 쓰죠. 그래 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100% 망해요. 학기 중에 선행을 한다?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을 하는 수업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학원이 있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방학 때는 몰라도 학기 중에는 무조건 현행만 합니다. 그래도 바빠요. 그래도 끝이 안 보여. 그래도 끝이 없.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치스럽게 무슨 평상시엔 선행하다가 시험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현행만 한다? 이건 사치죠. 100% 망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이야 뭐 자사고 안 가도 되면 뭐 굳이 뭐 B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3 뜨고 막 이러면 그거는 좀 이제 좀 등급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급들을 계속 받게 되면 내신은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기 중에는 선행할 시간이 없다. 학기 중에는 그냥 현행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웬만큼 꼼꼼하게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뭔가 물거품이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커리큘럼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무리하게 달려봐야 2학년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선행을 한다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물론 안 한 거보단 낫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선행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가리키면서 저도 이제 요새는 제가 수업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 어머님들 생각에는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오답 중요하죠. 오답 중요한데 저는 오답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선행을 하는 학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개념 노트를 자기 나름대로 적어가면서 구조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보면 책에다가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놨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를 공부했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개념을 메모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쭉쭉쭉쭉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다시 좀 정리하고 구조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수학책 보면 좀 막 이 말들이 기니까 개념을 혼자 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건데, 그러면 학원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강의하는 패턴은 이래요, 수학은. 개념 설명하고 문제 하나 풀고 아이들이 푸는지 확인하고. 이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개념을 쭉 설명하면 아이들이 또 중간에 이게 딱 끊어져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개념을 하나 가르쳐요. A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유제 문제죠. 그러니까 유형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딴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까 봐 그 시간에 그 유형의 유제 문제들을 풀게 해요. 저희 학원 다 그렇게 수업할 거예요. 그 풀고 이놈이 진짜 푸는지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냥 듣고만 가면 집에 가서 숙제하려면 막상 자기가 안 풀리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과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좀 하면서 그거를 개념 노트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들춰봐야 돼요. 화장실 가서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이렇게 이제 수시로 왜냐하면 애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쌓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력하는 거는 이제 뒤에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거는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배울 때 그런 성의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보통 그 정교권 아이들 있죠. 세칭 뭐 아주 유명한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 이렇게 보면 요새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 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저도 수시로 이렇게 아이들 좀 뭐라고 인터뷰했나 좀 봐요. 보는데 걔네들의 공통된 인터뷰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는 수학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대 자기가. 그러니까 보통 전교권 하는 아이들 내신 시험을 보면 수능 말고요. 내신 시험은 범위가 짧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수능처럼 길지 않잖아요. 뭐 과목이 3개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니까 어떤 한 뭐 반학기 정도의 과목을 지금으로 보면 보는 거란 말이죠. 반학기 정도의 내용이니까 그 반학기 내용에서 문제집을 보통 5-6개를 풀었다 이렇게 해요. 그것도 2-3번씩 풀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공통적인 인터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의 학교 생활의 모든 시간은 수학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자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고등학교의 자습 시간 애들 떠들고 이러는 그 시간에 자기가 시간만 남으면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학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대충 몇 시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 4-5시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매일. 그럼 다른 과목은 언제 했냐? 그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주말에 좀 이용하거나. 대부분의 수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정교권 아이들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런 아이들의 수학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이들이라는 거죠. 실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이제 기복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뭐 1학년 어머님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있거나 이럴 때 선행에서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물론 오답노트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막 선행하면서 많이 풀어내는 것도 뭐 능력이 되면 좋지만 그러긴 쉽지 않아요. 선행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그냥 이론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응시키면서 그 개념의 내용을 자기와 걸로 만드는 거죠. 이것들을 정확히 해내면 선행을 하면서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뭐 4개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이제 아이들이 수월하게 하는데 할 때는 아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가요? 그 당시에는 뭐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복원시키는 방법은 그렇다고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시키는 저는 이제 그게 개념 노트화를 시켜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좀 두꺼운 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도 뭐 쓰다 남은 이렇게 과목에 쓰다 남은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좀 뻔듯한 거를 해가지고 한 과목씩 거기에다가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메모를 해나가는 거죠. 그건 숙제 노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는 뭐 학원에서 보통 그 워크북 자체는 그냥 주니까 숙제 노트는 이렇게 아예 그 출판사별로 돼가지고 그냥 옆에 이렇게 풀도록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숙제 노트의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구조화시키는 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돼야지만이 쌓아서 그 다음 게 좀 만들어지는데 자꾸만 이제 그 부분들이 사상되어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까 같은 테스트 보러 왔는데 자기가 뭐 배운 건 수투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선행을 한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문에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고 해서 지금 달려도 별로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수상화를 좀 더 수상화가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하면 수완 정도 나가면서 수상화를 좀 다시 좀 리뷰를 하든 그런 게 중요하죠. 어쨌든 내신 부분들을 좀 잘 챙기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학생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수행평가, 지필하고 수행평가에 대한 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교 내신은 지필고사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보통 지필이 60%고요. 수행이 40% 돼요. 요새 많은 데는 50%예요. 여기 보면 50%짜리를 제가 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늘푸른 고등학교, 불곡고, 순회고, 야탁고, 운중고, 태원고, 한솔고, 그 다음에 수지 쪽엔 대지고, 성북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60%예요. 지필이. 그리고 수행이 40%예요.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뭐냐?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수행평가는 뭐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논술형 문제를 아이들이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식 고사 개념이죠. 주관식 고사.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정확히 아이가 기술에서 쓸 수 있도록 문제에서 감점 없이, 그러니까 수리 논술형 평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 대한 논술형 평가가 좀 주예요. 물론 이제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있고 거기서 이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주겠죠. 몇 문제 정도 이렇게 뜬구름없이 주관식 고사처럼 보진 않고 문제를 좀 주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서 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학교마다 선생님에 따라서 하죠. 어쨌든 그 서술형 평가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수행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는 그냥 객관식만 내는 학교들도 많아요. 낙생고등학교도 그래요. 낙생고등학교는 그냥 객관식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냥 주관식 같은 경우는 다른 수행평가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그 논술형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게 해요. 그거하고 관련된 책을 읽어서 그것을 좀 요약하게 만드는.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수행평가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있잖아요. 교과와 관련된 수학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필고사 보랴 막 등등 하면 이 책 읽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내신하기도 바빠 죽겠고, 다른 거 하기도 바쁘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책을 읽으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통 시험 끝나면 바짝 붙어서 읽거나, 좀 그렇죠.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넣어요. 일단, 읽건 안 읽건 간에. 나중에 그거는 대학교에 가서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자기가 찾아서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집어넣죠, 아이들이. 집어넣는 건데, 이럴 때는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제목을 잘 뽑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어 보이는 제목들을 좀 뽑아줘야죠. 왜냐하면 세특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주제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에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책을 읽게 해서 주제 탐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주변에서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그게 학교 선생님한테는 좀 그럴 테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행평가가 있는데 좀 제목, 어떤 주제를 좀 잡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어머님들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 좀 제목이 좀 섹시해야 돼요. 딱 보면, 제목을 보면 좀 뭔가 호감이 가도록 이렇게 좀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세특에서 남들이 뻔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서 또 하나 좀 평가하는 요소들은 아까 했듯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노트에다 정리를 잘 했냐. 그거는 뭐 과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념 노트일 수도 있고요. 등등이죠. 뭐 개념 노트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되면이죠. 자기가 노트에다가 풀어야 되잖아요. 막 연습 아무데나 막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 봐야 되니까.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 틀렸던 문제 이런 것들을 메모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노트 같은 경우도 딱 보통 2단으로 써야 되죠. 반 딱 접어가지고 이쪽에다 풀고 틀린 것들은 옆에다 메모하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메모하고, 뭐 어떤 개념 때문에 안 됐는지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학교 선생님들이 너 노트에 갖고 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딱 보여지면서 얘가 진짜 공부를 정확히 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좀 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수업 시간 되면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엎어져 자고 졸고 뭐 딴짓하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배웠는데 개념 노트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라도 개념화 시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내신 할 때 선생님 수업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개념 노트 다시 정리해서 개념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관찰형이에요.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점수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보면 막 노트 정리 깔끔하게 쫙 돼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과제에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물론 기본 점수가 있어요. 보통 한 40점 만점이면 한 16점 정도 주고요. 50% 들어가면, 50점 들어가는 학교는 한 20점 정도 기본 점수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부분들도 지금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특히 아까 그 주제 탐구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아이들이 그냥 귀찮아하지 말고 좀 제목을 잘 뽑아서 지금 교과에서 연결된 걸 좀 찾아서 좀 주제를 잡고 책을 읽어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뭐 그 정도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각 학교별로 부교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등급은 1등급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등급은 1등급이잖아요. 학교별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기말고사는 지금 끝나지 않아서 그냥 중간고사 정도를 가지고, 이것도 학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저희 그냥 학원생들 대상으로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냥 분위기를 좀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1등급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표를 쭉 읽어보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보통 1등급 컷은 한 85점 전후입니다. 좀 쉬운 학교는 한 90점.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4%가 1등급이었을 때도 보통 1등급 컷
끊어지는 거 보면 90점대 정도 끊어졌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10%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내려왔죠, 당연히. 내려왔을 거고, 대체적인 여기 통제 수치를 보면 대충 한 85점 전후예요. 85점 전후. 뭐 85점보다 좀 더 낮기도 하고, 더 높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그 정도가 지금 1등급 컷입니다. 2등급은 상대적으로 뭐 한 70점대 정도, 그죠? 한 70점대 전후 정도로 끊기죠. 뭐 낙생고등학교는 부교재 한번 보세요. 이 부교재는 좀 뭐 매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게 뭐 매년 똑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창 바뀌진 않아요. 한번 결정되면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슷하게 가요. 근데 경향은 각 고등학교의 요 경향들을 쭉 보세요. 올림푸스 고난도, 요게 책이 EBS에서 나온 교재인데 좀 그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뭐 한 7%, 보통 상위 7% 문제, 아니면 뭐 4% 문제, 뭐 4% 중에 또 4%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좀 어려운 교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부교재를 쓰지 않는 프린트를 쓰는 교재들도 보면 대부분이 모의고사 형태의 교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올림푸스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도 EBS 교재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교재예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모의고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분당이건 수지건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신도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 방향으로 그걸 변형하는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다. 부교재는 뭐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뭐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학교마다 좀 이렇게 그 보면 낙생고 같은 경우 어려운 교재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래도 만점자가 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낙생이 좀 어쨌든 수학 쪽에는 좀 특화된 아이들이 많이 진호를 하다 보니까 좀 층이 두꺼워서 좀 그래요. 2등급 컷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런 교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이 부교재에 대한 그럼 내신하고의 연관성은 어떠냐?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진짜 많이 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것도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학교는 부교재에서 전혀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는 선택하는데 안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심한 학교는 대부분은 그래도 부교재에서 조금 내요. 좀 앞에 좀 이렇게 부교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내고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몇 개 내서 좀 아이들을 변별하는 편인데 부교재의 연관성이 없는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는 과천외고 자이스토리스나 그럴 거예요. 뒤에 나오나? 과천외고 보면 자이스토리 쓰는데 부교재 연관성은 좀 거의 없는 뭐 이런 학교죠. 이런 학교. 성남외고도 요번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연관이 별로 없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른데 어느 학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부교재 쓰는 것에서 좀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변형을 해서 쓰건 어쩌건 간에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내신이니까 연관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부교재하고는 또 전혀 딴판으로 뭐 부교재에서 거의 안 내고 뭐 그냥 내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학교들 있다. 전체적인 이제 연관성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늘 푸른 경우에 보통 평균 점수를 보면 평균 점수는 대략 한 50점 정도대에서 끊어져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평균 점수가. 근데 여기 이제 늘 푸른 고등학교가 이번 중간고사가 완전히 아이들 표현으로 보면 개어려웠다 이렇게 되는데 30점이었어요. 80점 이상자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자가 4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교 1등도 수학시험 보고 나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야, 망했다. 그죠? 80점 이상자가 4명이니까 최소
만약에 정교권 아이였으면, 나는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90점 이상은 나왔을 거다. 아니면 다 맞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80점 이상자가 4명뿐이 안 나왔으니까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도 거의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첫 시험에 완전 아주 개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는 그랬죠. 평균 점수 30점대라고 그러니까. 요번 늘풀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우면 기몰 가서는 쉽게 내죠. 쉽게 내죠. 그래서 웬만큼 학교에서 배웠던 그냥 프린트 위주에서 많이 내고 이렇게 했겠죠. 여기 반대로 분당고등학교는 100점이 30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등급이 없어요. 10%니까 250명이면 25명이 1등급이어야 돼. 여기는 이제 좀 되게 오늘 시험 봤을 텐데 당연히 어렵게 오늘 출제했겠죠. 드립도 어렵게 출제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좀 그런 모델이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그냥 대체적으로 아까 85점 정도 예상하니까 기말고사 좀 비슷하게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좀 맞춘 학교들은 좀 비슷하게 냈고, 좀 너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으면 똑같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히 경험이 좀 없으신 선생님들이 내시면 좀 난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왕왕.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실패하면 그 다음 시험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좀 출제를 하는 편이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점수대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교재가 그래도 연관이 아예 없는 학교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두 개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부교재를 똑같이 내진 않고요. 부교재를 좀 변형을 한다든가 유형을 좀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학교별 수업이 아주 유리해요. 학교별 수업이. 그러니까 학교별 수업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이 대형 학원에 가면 아이들을 막 때려놓고선 막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원은 사실은 분당에 있는 모든 학교를 학교별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 똑같은 학교에 성적이 1인 아이와 10인 아이를 같이 집어넣어서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같은 학교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학교별로 수업을 해요. 학교별로 수업을 하면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프린트를,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수업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이쪽에 어떤 어머님은 예를 들어서 분당고등학교 다니고, 저쪽 어머님은 영동여고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서영고 다니고 막 이래버리면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가 다 다르고 프린트가 다 달라요.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학교 프린트를 모르는 정도의 문제를 질문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학교에서 쓰는 프린트 부분들을 변형해서 계속 연습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리고 그 반 수업만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반도 또 수업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괜찮아요. 학교별로 안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출제 유형이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하는 거 다 수능이에요. 그냥 수능 패턴이에요. 학교 프린트를 보면 다 수능이에요. 수능 문제. 그러니까 그냥 수능을 교재로 해서 그냥 연습을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내신이고,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이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2학년, 3학년 수업은 그래요, 원래. 근데 1학년 수업은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학교별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요 지금 등급 컷하고 보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예요. 수지 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지는 그냥 부교재를 안 쓰고 다 공립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프린트예요, 여기는. 프린트. 근데 이 프린트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푸스 유형편도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쓰는 교재들이에요. 그런 프린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 특이사항은 특이 없고요. 중간고사. 자, 그 다음에 지필고사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수능 시험보다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수능 시험보다 제가 보기에는 내신 시험이 아이들이 시간 관리에 더 압박감을 느껴요. 시간 관리에. 수능은 100분이에요. 100분에 30문제거든요. 100분에 30문제고 거기서 딱 어려운 문제는 3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7문제예요. 나중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건 7문제예요. 어려운 거 7문제를 제껴놓으면 23문제는 그냥 풀만 해요.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만약에 7문제를 아예 제껴버리면 2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 풀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100분이면. 아이들 푸는 속도로 보면. 7문제 그냥 찍을 생각하고 안 풀 생각하고 그냥 나머지 23문제를 그냥 풀려면 100분 동안 2번도 반복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전체가 50분에 보통 22문제예요. 50분에.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면 쉬운 시험지하고 어려운 시험지의 차이점인데 쉬운 시험, 보통 이제 그냥 쉬운 시험지? 그냥 무난한 시험지. 일반적인 시험지는 보통 어려운 게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주관식 서술형 바로 앞에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서술형 쪽에서 하나 정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시험지 모델이에요. 아이들이 어렵다고 딱 느끼는 시험지는 보통 한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시험지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계산 속도가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때 계산이 느린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참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요. 시간이 계속 모자라요. 수학 문제 풀 때. 이게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 직전에 가면 야, 너 수학 자신 있어? 그러면 없어요. 자신 없어요. 애들 고등학교 수학을 자신 있어 하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다 긴장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푸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푸는 것 뿐인데 어쨌든 요게 그 어려운 문항수의 차이를 가지고 사실은 요게 되게 어려웠어. 쉬웠어. 뭐 이 차이예요. 보통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뒤에 더군다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패턴은 앞에는 좀 쉽게 쭉 가다가 서술형 바로 딕전 뒤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가 어렵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4-5개가 쫙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시험지인데 간혹 가다가 좀 약간 변칙 스타일로 내는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제 완전 망하는 경우들 많죠. 한 4번이나 5번에다가 어려운 거 팍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그거 푼이라고 뒤에 하나도 못 풀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패턴은 한 5번 정도는 쉽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풀릴 것 같아. 계속 그거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시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오히려 내신이 굉장히 숙달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전교권 아이들이 뭐 문제집을 4권을 풀었느니 5권을 풀었는데 그거를 뭐 2-3번씩 풀었다는 이유가 그런 거죠. 메테독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작은 그 범위의 내용을 완전히 숙달하도록 진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늘 푸른 얘기는 좀 했고요. 늘 푸른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30점 나오고 이랬던 게 여기 보면 하 문제는 거의 없고요. 여기 중상, 상 이런 애들이 그냥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 여기 7문제 정도 아마 어렵게 출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못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때는 늘 푸른 고등학교가 여기 타 학교에 비해서 학교 프린트 비중이 좀 학교 프린트 그게 좀 많이 안 난 거죠. 많이 안 냈던 거고. 근데 요번에는 기말고사는 그냥 프린트해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배웠던 것만 좀 내면 좀 앞에 좀 수월하게 풀고 이런 그 차이점들이 좀 있죠. 내신은.
어쨌든 수능보다는 굉장히 좀 압박감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대신해서 뭐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러면 수능하고 내신에서 내신 얘기는 제가 아까 쭉 했고 범위가 작은 거고 수능 시험은 넓잖아요. 저는 수능에 보통 수능이 5등급, 6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주변에 뭐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그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노력 3등급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3등급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이제 표준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수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보통 4등급, 5등급 대 아이들이 3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수능에서 어려운 건 딱 거의 7문제예요. 14번, 번호로 따지면 14번,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9번, 30번이에요. 딱 7문제예요. 14번,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딱 7문제. 예전에는 두세 문제만 어렵게 냈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수능은 7개의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좀 그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게 애들이 2문제, 3문제만 딱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 3문제를 버려요.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풀고 요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딱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열심히 풀어요. 나머지 시간을. 그러니까 예전에 27문제는 쉽게 나왔으니까 진짜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 풀고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정확히 딱 풀면 2문제 틀리잖아요. 그럼 그게 1등급 컷이에요. 등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예전에 애들은 수능에 어려운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버리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반화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7문제를 이제 아주 킬러 문제는 없애버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좀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없애버리고 7문제 정도를 이렇게 푹 이렇게 한 중상 정도로 이렇게 높여놨어요. 이렇게 7문제예요. 아까 그 번호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 14번, 15번은 객관식이지만 나머지 5문제는 지금 아까 불렀을 때 다 주관식이에요. 단답형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찍기도 어려워요. 5문제는. 그러면 등급이 좀 낮은, 수학이 좀 낮은 학생들은 나중에 어머님 고3 되면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되면 만약에 4등급 나온다, 5등급 나온다 그러면 3등급으로 올리는 건 그 7문제를 버리면 돼요. 7문제를 안 풀면 돼요. 다 맞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 7문제를 안 풀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면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딱 3등급 나와요. 보통 한 2등급까지. 근데 그러면 어쨌든 7문제 중에서 2문제가 객관식이고 나머지가 3문제가 5문제는 주관식이니까 주관식은 뭐 버린다고 치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버린다고 치고 이제 요 2문제 중에서 잘 해서 찍었는데 맞췄다. 그러면 2등급 커트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전략이죠.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전략을 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 있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 되거나 3학년 되면 좀 수학 성적이 아주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정시대비반이라고 얘네들은 내신 안 시키고 지금은 이제 9등급, 내신도 9등급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시대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그냥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는 버리게 하고 나머지 문제만 다 맞자. 이제 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3등급 정도. 그렇잖아요. 수학 막 4등급, 5등급 때리던 애들이
한 그 정도 점수만 나오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해피한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면 참 쉽지 않죠. 대학 선택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어쨌든 이 수능 과목은 대수 미적분 확통인데 이게 2학년 때 이제 아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그냥 저 공부가 내신이자 수능이에요. 내신이자 수능인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2학년 때는 해야 돼요. 이게 뭐 내신하고 수능을. 이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때까지 일단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내가 진짜 벽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이제 전략 자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건 버리고 쉽게 푸는 전략.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전략을 세우면 그나마 우리가 뭐 2등급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운 좋으면 2등급 끄트머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점수대로 보면. 뭐 한 3등급 정도 수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력하면.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제로 가서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1등급이 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공부를 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 있어서도 1등급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도 1등급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머님들 우리가 수학 문제집에서 답지 알죠? 답지. 보통 수학 문제집 보면 문제집 사면 답지가 한 5분의 1이고 나머지 문제가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야. 뭐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4분의 3은 다 답지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해요. 막 답지가 이만큼이고 실제 문제집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집인데 답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공부할 때? 답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고등학생 그냥 기준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안 봐야 될까요? 예? 봐야 된다. 봐야 돼요. 답지를 안 보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그러니까 답지를 그러면 껴놓고 계속 봐야 되냐?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반드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맞았건 틀렸건 간에. 그러니까 그 답을 보고 베끼면 안 되지만 맞았건 틀렸건 간에 답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많아요. 보통 보면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혼자 푸는 게 중요해. 수학은. 맞죠?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의 어떤 근력을 키워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40분, 50분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이 맞았어요. 그럼 된 거네 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 풀이법보다 더 훌륭한 풀이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막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막 돌아서 그걸 푸는 거예요. 물론 기특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가 푼 문제가 그 답지에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풀이법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반드시 답지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푼 게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 그게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효과적인 풀이법이 있으면 효과적인 풀이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면 그냥 답 맞추고 땡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그 문제를 푼 학생들은 알아요. 이렇게 쭉 보면 이 답지에서 어떻게 풀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풀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게 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대충 보면 이거 뭐 나도 이렇게 풀었어. 뭐 쭉쭉 봐요. 근데 자기가 좀 미심쩍고 잘 안 풀렸던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개념이 좀 생각을 못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이게 좀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숙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에 쫄려서 하거나 시간에 이렇게 너무 막 밀려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시간도 없거니와 대충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모르면 별표 치고 어려운 거 같으면 별표 쳐가서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하고 절대로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이런 훈련들이 기본적으로 좀 돼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답지 안 보고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학습량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거죠. 아무리 숙제를 많이 내줘도 이 학생은 뭐 어쨌든 간에 좀 이걸 뭐 학교에서 좀 나눠서 하든 어쨌든 간에 쉬는 시간에 나눠서 하건 좀 나누어서 좀 숙제를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몸에 좀 배이는 학생들은 좀 난데 보통 보면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좀 수학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리고 그 시간 쓰는 것 자체를 아이가 굉장히 답답해하거나 아까워하죠. 아까워해요. 근데 이거를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꼼꼼하게 자기가 고민해서 문제를 풀고 그게 단 하루에 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 훈련이 꾸준히 뭐 중학교 지금부터라도 이게 된 학생과 안 돼 있는 학생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굉장히 큰 차이를 벌어들이죠. 보통 우리가 1등급이 안 되는 이유, 보통 2, 3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고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 3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공통적인 게 이거죠. 학교에서 배웠던 문제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은 풀어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문제는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떠한 힘들이 없는 거죠. 그걸 저는 그냥 수학 근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학 근력이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근데 학교 시험이건 수능 시험이건 간에 절대로 변별력 있는 문항은요. 봤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뤘던 문제를 내면 그건 다 맞아요. 아이들. 공부 웬만큼 하더라도 다 푸는데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진짜 아이들이 생소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학교건 수능이건 간에. 수능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7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푸는 근력,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절대로 1등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2등급, 3등급은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버리면 되니까. 근데 1등급으로 올려가려면 내신에서건 무엇이건 간에 자기가 이제 처음 보는 문항을 풀어나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길러야 되냐?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이거 뭐 계속 얘기하는데 상위권 아이들은 하루에 한 2-3문항 정도씩을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는 아예 이런 책을 아이들한테 줘요. 뭐 이런 문제집에 이렇게 벼 있잖아요. 하루에 3문제. 근데 어떤 아이는 3문제가 버거울 수 있어요. 3문제 푼 게 힘들 수 있죠. 저는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 저는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 한 문제를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마다 고민을 하든 어쨌든 고민을 하라는 거죠. 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풀었던 거를 다시 복기해서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는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해서 이걸 자꾸만 늘려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5문제잖아요. 만약에 그게 한 3달 되면 그래도 그게 꽤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진짜 어려운 그 좀 모의고사 문제들 있잖아요. 킬러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 학교 시험은 반드시 거기서 낼 거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교 프린트해서 두건 어쩌건 간에 그 변형 문제를 내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꼼꼼하게 진짜 씹어서 좀 이렇게 자기 걸로 섭취를 하는 방법은 그거를 진짜 고민해서 자기가 왜 안 됐는지, 다른 아이는 어떻게 풀었는지, 해답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의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만 한 30분이 계세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30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한 문제를 이런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여기 문제를 이제 저희가 다 뽑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또 좀 아이들한테 그 활자로 된 거 좀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 있을까봐 이거를 다 동영상 촬영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저 책 나갈 때 다 올리죠. 아이들이 들어와서 보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보는 거죠. 선생님 설명을 좀 듣고 다시 접고 다시 또 푼 거죠. 자기가 풀어보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다 답을 맞았다 하더라도 선생님 풀이 과정을 좀 한번 다시 보면서 아, 선생님이 푸는 거하고 내가 푸는 거하고 뭐가 좀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막 양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은 여기 뭐 이렇게 모의고사도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본인이 꼼꼼하게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3문제 정도, 뭐 4문제 정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안 되는 아이들은 이 한 문제도 버겁죠. 근데 학원에서 이거를 왜 안 하냐면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좀 수학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은 이게 다 질문이에요, 저거. 저거 하다 보면 수업 진도를 못 나가. 고등학교 애들 학원에 막 3일씩 나오기 어려워요. 고등학생들 보통 이틀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 뭐 저거 막 질문 일주일치 만약에 내줬어요. 일주일치 내줬으면 못해서 뭐 7문제 내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7문제 애들이 다 질문하잖아요? 7문제 수업하면 끝이에요. 그 정도로 풀이 과정이 긴 문제들이에요.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시험에선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최적 풀이법, 진짜로 좀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평소에 연습하는 아이들이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교권 아이 애들이 하루에 수학에 투자한 너 하루에 평상시에 방학 때 말고 너 수학에 몇 시간 투자했어? 5시간 했어요. 이렇게. 자기는 수학을 5시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걔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녀분한테 오늘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학교별 수업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보통 그냥 요거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때문에 그냥 넣은 거고요. 저희 학원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이들이 보통 전교권 아이들이 보통 4-5권의 문제집을 푼다고 그랬잖아요. 4-5권의 문제집을 풀면 4-5권의 문제가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집들은 기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가 있고 고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4-5권 문제를 이거를 뭐 학원에서 막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4-5권의 문제를 모의고사까지 다 묶어버려요. 그럼 답지 없이 되면 꽤 돼요. 문항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뭐 방학 때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3, 4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지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방학 때 그 유형학습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에 따라서 약간 개념 부분들을 더 치중해야 될 교재, 아니면 어떤 그룹은 좀 그 개념도 물론 다루긴 하지만 좀 약간 심화 쪽에 좀 그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교재, 이렇게 잡아서 그 교재를 한번 쭉 돌려요. 돌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책으로 그냥 뭉텅으로 이렇게 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보통 이제 그게 힘드니까 조금씩 계속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봐서 학교 프린트는 이제 계속 모든 내신 기간에 다 좀 봐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부분들 당연히 시켜야 되죠. 내신 기출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보통 시험 딱 보면 선생님들이, 아까 저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고1만 3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선생님이 다 분석해가지고 프리지까지 다 만들어요. 아예. 시험 보고 나면, 오늘도 만약에 분당고등학교 시험 봤다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보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오늘 저녁이면 톡에 올라와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희 풀이과정 한 거 다 해서 그걸 단원별로 다 분류시켜서 그 다음 교재에 계속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이 교재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 좀 선별해서 집어넣는 거, 꼭 풀어야 될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로 다 분류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다라고 하면, 현재, 중3 아이들이다 그러면 올해 거는 안 집어넣고요. 작년 거까지 해가지고 이 교재에다 다 집어넣죠. 기출은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본 거는 이제 애들 통으로 좀 연습시켜야 되니까 시키고, 그 전 거는 다 여기다가 집어넣죠. 싹 다 집어넣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게 지금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교육과정 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교과서도 좀 편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모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그냥 기출, 분당 기출이나 이런 쪽으로 다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당 기출 쪽 중심으로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시중의 교재들도 보통 저희가 한 4-5권 정도는 집어넣어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요거를 한 몇 회독 정도만, 한 요거 2회독 정도를 꼼꼼하게 좀 공부하면, 저거만 공부해도 사실은 충분히 나오게 돼 있죠. 성적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저희가 이제 이런 학교별 프린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이걸 왜 시키냐면, 사실은 여기 교재 정도만 해도, 그리고 여기 이것만 써도 다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내신 좀 필수 문제들하고 학교별 교재를 학교 프린트 기반에서 좀 주면, 아이들이 요게 어쨌든 요게 거의 한 10일 정도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계산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내신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그냥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 번 더 그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좀 예상 문제로 좀 뽑아주면 아이들이 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쭉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 부분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쭉쭉 풀어나가요. 결국은 아까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결정이 되는데, 나머지 그 앞에 문제라도 어쨌든 시간적으로 많이 이게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뒤에 있는 부분의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좀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좀 모델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통이라는 교재가 저희 아까 유형 연습을 하는 요 교재고, 나머지 이제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그것도 좀 누적시켜 놔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방에서 누적시켜 놔서 거기서 시켜요. 그리고 아까 특히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수학 근력을 좀 키워야 되는 건데, 그건 아이에 따라서 좀 편차가 다르다. 근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아무리 수학이 약한 아이도 한 문제는 해야 된다. 한 문제는
좀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 고민해서 이렇게 답을 자꾸만 구해보려고 하는 힘들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이렇게 그런 자신감이 붙으면, 그리고 내신 같은 데서도 그런 이제 성과가 나면 이걸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루에 이제 2문제 정도로 올린다든가, 대신에 이거를 그냥 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진짜 콕콕 씹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을 해도, 변형을 하면 자기가 그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 질문은 그냥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 저녁 8시에 또 온라인 해요. 그때 어머님들 들어오시면 한 9시 정도면 끝나니까 뭐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거기 보면 질문 시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개인 톡방에다가, 톡방이 아니라 게시판에다가 막 글 올려가지고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엄청나게 질문들 하십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